자, 이번에 천민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천민 중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노비고요. 예전에 노비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조선시대 때 노비는 크게 이제 공노비, 사노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공노비도 그 안에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국가에게 신공을 바치는 그런 낙공노비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냐면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자를 이제 해마다 바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간증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선상노비, 입역노비가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이 선상노비들은 이제 주로 천역의 일종으로 돌아가면서 인제 뭐냐면 그 간청에 가서 인제 일을 해 주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 기생 같은 것도 천상노비 선상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인제 그 지방 간청이라든지 중앙에 올라와서 인제 윤번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제 그 뭐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 인제 그 선상노비들이 그 성상을 가서 간증의 노동력을 제공할 때 얘네들에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보조를 해 주는 또 노비도 있어요. 이런 노비를 봉족노비라고 해요, 봉족. 그래서 봉족이라는 말은 군역뿐만 아니라 국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사람들 다 봉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봉족노비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산노비는 주인과 같이 사는 솔고노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된 생활하면서 주인에게 신고를 바치는 외고노비도 있다. 그래서 주인이 뭐 서울에 사는데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함경도, 경상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외고노비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노비의 이제 신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원칙적으로 이제 노비는 동세곤이에요. 동세곤이라는 것은 같은 신분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동이라는 것은 얼굴에 보면 때깔이죠. 노비들은 좀 얼굴 때까지 좀 꺼물투툭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꺼물티틱한 사람끼리 결혼한다." 해서 이 동세울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이거는 그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양총 교혼이 많죠. 예. 뭐 혼이라 해서 정식 혼인한 것보다는 좀 야합해 갖고 난 애기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신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인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 신분을 정하는 그 절차들을 보면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고려 정종 때 천자수노법이 있고요. 천자수노법은 뭐냐면 노비는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 이런 법이에요. 그다음에 충녕왕 때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충녕왕이 그 당시 노비제 개혁하라고 세전법 없애 가고 이제 원나가 요구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인제 "우리는 예전부터 한쪽이 노비면 다른 쪽도 노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쪽 노비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려 후기 때 '일천 직전법을 실시했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제 뭐냐면 세종 시대 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세종이 된다. 그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뭘로 바뀌냐면 잠깐 노비종국법으로 바뀌어요. 이 태종 시대 때 인제 바뀐 건데, 노비종국법을 왜 바꾸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검문 가들이 그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좀 뭐냐 양민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검문 관료들의 어떤 뭐냐면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건세가들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노비 종목법을 실시한 거야. 왜냐하면 보통 이제 노비 양천 교육공에는 어머니가 노비고 아버지가 양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노비 종목법은 이제 노비가 아버지를 따른다니까, 이 노비가 태어나면 아버지 신분에 따라서 양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비수를 줄이려고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다시 인제 뭐냐면 세종 때 노비종목법으로 인제 돌아오세요. 이 노비종목법은 이제 뭐냐면 이 천자수호법 비슷해요. 노비는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뭐예요? 뭐 예외적인 건 있지만 되게 노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 자식들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게 노비종목법, 세종시대 때 노비종목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세종시대 때 노비종목법을 왜 실시했냐면 신분제 유지 및 일정한 노비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야. 근데 이제 노비 종부의 대상, 그러니까 노비 종모의 예외적인 대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의 대상을 보면 관리의 비첩의 자식일 경우에, 그러니까 양반들의 자식일 경우, 얼자일 경우에는 뭐냐면 어 제한시키죠. 그리고 40세 이상 양이 중에 정실분에게 자식이 없을 경우 비쪽 소생의 자식들이 인제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만 뭐냐면
노비 종부의 대상이 돼서 자기 어머니가 그 노비라도 그 아버지 신분에 따라서 양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충군에 일단 들어가서 근무한 다음에 속량 정책을 거쳐서 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세조 때도 보면 자, 그 형식상 자기 그 뭐냐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했던 노비 종목법을 그냥 폐기하기 어렵겠죠,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살려두면서 거기에다가 따로 새로운 규정을 뒀어요. 이게 뭐냐면 양인 여자가 노비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그 자식도 노비다. 그래서 노비 종부를 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전 직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이지만 실제로 어머니나 아버지든 간에 무조건 노비면 한쪽을 따른다는 그 규정 때문에 이 일전 직전 법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이 노비 종목법보다 더 강하게 일천직전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노비 종목법이 이제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선 후기 때요. 조선 후기 때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그때 이제 노비들 중에 돈을 많이 번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돈이 많으니까 양인 여자들과 결혼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들 양인 그 노비 남자들하고 양인 여자들이 결혼할 경우에는 앞에서 일전 직전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국가에서는 별로 안 좋아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양인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양인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인제 노비 종목법을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 때 실시한 노비 종목법은 그 노비 수를 확보하려고 했던 반면에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회적 배경이 바뀌면서 이 그 조선 후기 때 실시한 노비 종목법은 뭐냐면 양인 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던 거죠. 그 양인 확보를 통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제 그 논쟁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인제 되게 인제 남인 측에서는 그 당시 이기 호발설에 입각해 갖고 반대를 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 서인층은 이통 기국론에 입각해서 찬성을 했어. 그래서 누가 집권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현종 때 잠깐 노비 종부가 실시했다가 나중에 남인이 집권하면서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노론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영조 때 인제 뭐냐면 확립이 됐죠. 그래서 노비 종목법이 실시했는데 이 노비 종목법에서 인제 뭐냐면 내용을 보면 세조 때 양인 남자가 노비 남자와 결혼할 경우에 그 자식은 노비라는 노비 종부 규정을 삭제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머니 것을 따르는 거죠. 아버지 것은 인제 그 노비 규정을 이제 삭제시키면 자연스럽게 인제 그 시대적 볼 때 어머니 쪽이 양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자식은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일전 직전에 입각해서 양쪽에서 했던 노비 종부는 노비 종부 다 정리했는데 노비 종부를 없애고 노비 종부만 살려서 그 당시 어머니가 양일 경우는 그 양인이 되는 그런 그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양인 확보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똑같은 노비 종부법이지만 조선 전기 때 세종 때 실시한 노비 종부와 그 조선 후기 때 실시한 노비 종부법이 달라요. 예. 의미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한국사 통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천민은 신분 구조에 있어서 최하층에 위치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정형적인 형태가 노비였다. 자, 이들 노비는 소유주의 유형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됐는데 공노비는 다시 노역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가나의 영구를 종사하는 선상노비와 그다음에 그 정해진 신공을 납부하는 낙공노비가 있었고요. 선상노비가 이제 뭐냐면 영무, 가나의 영무에 종사할 때 돌아가면서 얘네들도 하죠. 예. 그래 갖고 이때 이제 돌아가서 역을 종사할 때 그때 인제 뭐냐면 경제적인 어떤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봉종노비예요. 예. 야,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공노비는 왕실 소유의 이제 내수사 소속과 중앙 및 지방 관할 소속으로서 산업비에 비해서 그 처지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요. 자, 근데 산업비 공노비보다 인제 산업비가 인제 좀 열악한 거였죠. 산업비는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솔고노비하고 그다음에 외고노비가 나눠요. 참고로 이 공노비는 대부분 외고노비래요. 예. 그러니까 거주 형태를 보면 다 바깥 살아. 가나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오는 선상노비도 밖에서 살면서 인제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일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출퇴근 개념이지 뭐 이 가나에서 인제 딱 붙어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자, 솔고노비는 그 처지가 특히 열악한 데 대해서 외고노비는
독립된 가호가 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상정의 토지 외에도 타인의 토지를 착용하고 있어서 전우와 같은 처지였다. 그러나 이들은 상전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이산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솔고 노비도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자, 이 노비에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됐는데, 자, 이거는 산업비에 해당해요. 공노비들은 그 당시 이제 매매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매매 가격 그 가격 그 매매의 경우 그 가격은 노가 대체로 말 1필 정도였고 비는 이보다 허당값으로 매매가 되었으며, 자, 이 값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상승했다. 노비의 신분은 세습되었고 앞에서 말한 노비 종목법에 의해서 목에 따르게 규정됐지만 이게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규정이죠. 근데 사실상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소생이 노비가 되므로 노비 수는 점차 증가했다. 자, 이거는 이제 세조 때 만들어진 규정. 그래서 노비 종목법 안에다 노비 종부를 합쳐놨죠. 그러다 보니까 일천즉천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영조 때는 이 규정을 종목을 제외하면서 이 노비 종부만 살아남죠. 그래서 일천즉천에서 다시 노비 종목법을 바뀌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노비 위에도 이제 천업에 종사하는 천민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백정이었으니 이들은 이제 도산업을 주도하는 피역 유기 제조업에 강했고 그 업은 세습적인 집단적으로 모여서 특수부대가 있었다. 백정은 이제 고려 시대 때는 보통 이제 백정은 예전에 말했던 그 역이 없는 일반 농민들 의미하죠. 근데 조선 시대 세종 때 고려의 양수척을 들을 토지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농토를 주고 농경을 가르치면서 백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려고 했다. 물론 이제 이게 실패됐어요. 예. 얘네들 좀 한 곳에 정착시켜가지고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다는 거. 그래서 백정을 이제 뭐냐 거란족이나 뭐 투르크 계통의 뭐냐면 유목민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어요. 얘네들 이제 요게 기하거나 포로 들어갖고 했는데 너무 이제 식생활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 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유기그들이나 뭐 등등의 도산업에 종사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뭐 구한말 때 기록에 보면 백정의 묘사를 보면 마치 외국인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그런 연유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약간 이제 하나의 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지금 백정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갑오개혁 이후에도 이게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백정이 계속 차별받았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평사의 영향을 받아서 형평사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까지도 백정이 뭐 모양이 달랐는지 모르겠는데 인종적으로. 자, 하여튼 그렇고 백정이라는 이제 지위가 이제 뭐냐면 차별이 없어진 거는 6.25 전쟁 때 이후에 거의 없어졌다 보면 되죠. 서로 간에 다 평준화되고 서로 이제 사회적 관계망이 다 끊어지니까 누가 뭐 노비의 자식이고 누가 백정의 자식인지 누가 알겠어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천민의 또 지위에 속하는 사람은 강대, 무당, 창기 등이 천민에 포함됐고요. 노비들 제외한 이들의 천민은 사회적으로 천신을 받았지만 법제상 양인이었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것도 인제 하나의 견해예요. 예. 이런 사람들도 인제 신량 역천이라고 인제 해서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백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신약 역천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아예 법제적으로 그냥 천민이었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천민설. 음. 근데 교과서에서는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요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또한 인제 신약 역천이라 해서 신분상 양이지만 천역에 종속하는 이제 천민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간, 측 이렇게 이제 불렸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인제 보면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신장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자, 조회라는 것은 인제 문관층의 사령들 그다음에 무관층의 사령들인데 아마 여기 사령이라는 것은 어떤 지시를 받고 인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역이 고돼 가지고 이게 인제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조회 그다음에 그 나장이에요. 예 제가 있고 이 다자. 자, 그다음에 인제 일수라는 건 역의 이제 조역. 역을 잇는 거기에 역을 지키는 역졸도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고 조운이라는 것은 인제 그 조군이라고 해서 이 조군 조군이죠. 조운은 그때 조운선을 이제 운영하는 노군들 얘기해요. 수군도 상당히 그 당시에 뭐냐면 역이 고됐기 때문에 천하게 봤고 그다음에 봉군이라고 인제 봉수군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역졸 같은 건데
역졸은 앞에서 얘기한 제가 이제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요게 일수가 인제 있고 역졸인데 역졸은 역에서 일하는 그 이고 이 역졸을 또 관리 보조해 주는 사람을 일쓰는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 하여튼 이게 7번 천역이 돼 가지고 신양 역전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는 본래 원래 국역으로 진구한 특수한 직역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국역 안에는 신역이 있잖아요. 신역에는 이제 이렇게 그 군역이 있고 그 직역이 있고 그다음에 천역이 있잖아요. 직역에 해당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쳐냈기 때문에 여기 고대했기 때문에 군역을 짊어지지 않죠. 근데 물론 이 수군 자체가 이제 군역이긴 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있고 자, 이 역에 종사하는 사람은 하나의 특수한 신분처럼 형성하게 되었다. 자, 조선시대 천민의 지위는 고려시대에 비해 법제적, 경제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식량 역처는 물론이고 노비를 제외한 천민들은 법제상 양인이었고 요것도 인제 제 뭐냐면 하나의 설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법제적 양인이 아니라 법제적 천민이라고 보는 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노비의 경제적 지위도 상승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노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가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노비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면 보통 중구라고 하거든요, 그 노비들을. 예. 구자는 노비를 지칭할 때 구라고 이제 붙이고 그러니까 노비가 더 한 번 더 노비를 소유했다. 그래서 노비가 인제 이중 노비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 의미에서 중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생각한 로마나 그리스 시대의 이제 노예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보통 노예라고 하지 않고 노비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고려 후기 이래 이제 사회 발전과 노비 천민의 항쟁이 얻어난 성과였다. 자, 이런 추세에 인제 조선 초기 때부터 천민의 집단 거주지인 향부곡소가 제도적으로 이제 소멸되었고 자, 이는 중앙 집권 강화를 위해서 양인 확보 정책과 관련이 있는 형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 신분사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관련된 내용을 또 시민한국사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노비. 자, 사회 최하층으로 노비가 있었다. 간청에 소속된 노비는 공노비, 개인에게 소속된 노비는 사노비라 불렸다. 노비들은 국가의 역이 면제되는 대신에 소속된 간청이나 주인에 의해 일을 했다. 자, 직접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그 보상을 지불했다. 그 신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자, 노비는 경제적으로 재산을 파악하기 때문에 매매 상소 징여 대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천신을 받았으며 신분이 세습될 뿐만 아니라 양인과 결혼하고도 그 자식은 모두 노비가 되었다. 자, 이를 악용해 자신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켜 노비를 늘리는 양반이 많았기 때문에 노비 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렇게 있고요. 자, 노비는 간청이나 주인에 예속됐지만 독자적 가족을 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했다. 노비들은 토지는 물론 자신이 노비임에도 노비도 소유할 수 있어서 경제를 갖춘 후에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었고 특히 이제 조선 후기 때는 노비들이 오히려 양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외고 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집하고 독립돼 갖고 살기 때문에 또 세금도 별로 안 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노비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 때는 노비 남자들이 그 돈 없는 어 양인 여자들과 결혼할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물론 조선 전기 때도 그런 경우가 약간 있었지만 조선 후기 때는 더 많았으니까 그때 이제 이들을 양인화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조 때 노비 종목법이 확장됐던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노비와 관련된 내용을 인제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금성교과서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서 볼게요. 여기 금성교과서 159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제 노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간청에 소속된 공노비는 낙공노비와 성상노비가 있고 이들은 독자적 가계를 유지하면서 소속 간청에 일정한 의무를 부담했다. 낙공노비는 대체로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량의 일부와 무명과 저하 등을 신고에 바쳤고 성상노비는 소속 간청에 나가서 일정 기간 노역을 이제 종사했다. 한편 그 산노비는 그 뭐냐 고려시대와 같이 솔고노비와 외고노비로 이제 구분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인제 그 고려시대 때는 공노비를 외고노비하고
그다음에 인제 낙곡노비 이렇게 인제 구분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낙곡노비 뭐 성상노비도 인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아마 이병노비일 거야 고려시대 때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바뀌었고 선상노비가 인제 그 뭐냐 이병노비고 낙곡노비가 인제 외고노비 이렇게 명칭이 있었는데 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 예. 자 그다음에 조선시대는 주인과 노비 사이 유교적 군신 관계가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비는 그 자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인은 일종의 인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부모님. 그리고 노비는 군주고 그다음에 주인은 군주고 노비는 신하가 되기 때문에 유교적인 군신 관계. 이 말은 뭐냐면 그 상강 오륜이 어떤 윤리적 도덕 관념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려 시대에 비해 노비의 인격이 높아진 걸 의미한다. 또 주인이 이제 함부로 노비를 형벌하거나 그럴 주인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사형을 금지시켰어, 사형. 예. 사적으로 인제 뭐냐면 때리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죽이는 거는 또 한데 물론 죽여도 그 실제로 주인이 처벌받는 거는 주로 인제 뭐냐 기업 많아 봤자 뭐 유형 그러니까 유양 뭐라 그러죠? 기양형이죠, 기양형 정도고 대부분 태형이나 장형 뭐 이런 정도에 끝나요. 벌금 정도 내고. 예. 뭐 이렇게 인제 보시는데 그냥 이거 유교적 군신 관계가 적용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거는 약간 이제 좀 약간 요거하고 D하고 맞진 않는 것 같아. 유교적 군신 관계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수가 없어요. 모욕죄, 반역죄 외에는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수 없어. 만약에 고발할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다는 거와 똑같이 인제 취급해 가지고 뭐냐면 상강오륜에 위반된다 해서 처벌받는 오히려 고발된 노비가. 그래서 노비가 주인을 고발할 때는 단 예외적으로 모욕 모반죄 있죠. 모반죄를 제외하고는 안 돼. 그래서 이런 유교적 군신관계가 적용됐다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는 요거하고 연결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공노비 중에 궁중에서 음악을 연주하거나 정원을 이제 가꾸고 요리를 하고 의복을 제공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노비는 유해잡지라는 벼슬을 줬다. 그래서 이제 유해잡지 벼슬은 이제 노비면서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이제 건데 벼슬이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여 공무원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직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공무원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일자리 요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유해잡직을. 그래서 이들 중에 인제 일부는 인제 뭐냐면 나름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도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인제 노비들에 해당하는 거고 자 하여튼 이렇듯 이 조선시대 노비는 고려시대 노비가 지위가 계승됐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던 일전 직천 관련된 내용인데 일전 직천은 세조시대 때 이미 이제 마련했죠. 이건 이제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천민의 계보는 어머니의 역을 따른다. 그리고 이게 인제 노비종부법이죠. 그래서 인제 이거는 세종시대 때 인제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인제 플러스 시킨 것이 뭐냐면 노비종부법을 이제 플러스 시켰어, 세조 때. 그러니까 이 어머니든 아버지든 간에 한쪽이 노비면 그냥 노비가 되는 거야.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영조 때 속대전을 만들면서 이제 어떤 조치는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지워 버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지우고 요것만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노비종부법이 되는 건데 그때 노비종부법은 세조 시대 때 노비종부법 그러니까 이거 영조 때 노비종부법은 앞에 세종 때 노비종부법과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인제 요때는 인제 뭐냐면 그 예 요때는 인제 뭐냐면 여기는 노비수를 늘리는 거고 여기는 뭐야? 노비를 줄이고 양민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조치야. 요거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법에 따른 노비 처벌을 위해서 사형 금지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어 있고 다시 넘어가서 뭘 보냐면 한국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한국제도 부분이 잘 언급되지 않아 가지고 요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좀 보겠습니다, 한국 관련된. 그럼 한국을 관련된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잠깐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포샘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한국제도. 자
한국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 구제 제도죠. 이게 이제 기원이 됐던 것이 뭐냐면 고구려 때야. 그래서 고구려 때 이제 진대법이 시시죠. 일파수의 건의를 받아서 그 춘대 추납을 통해서 인제 뭐냐면 백성들 구제를 하는 거죠. 봄에 가을 곡식을 빌려줘서 가을 때 걷는 제도인데, 고려 시대 때 이제 훈유 후창이라고 해서 태종 때 인제 태조 때 이제 실시됐고, 성종 때 어 의청으로 바뀌어요. 그 의창은 이제 운영하는 건 연호비인데, 연호비는 뭐냐면 연이라는 건 자연어야. 그래서 자연어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이게 미를 걷어서 평상시에 비축해 놨다가 구항시에 인제 뭐냐 쓰는 게 그 용도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조선시대 때도 의창 제도가 계승이 돼요. 근데 이제 의창은 이제 그 당시에 연호민을 사용하지 않고 군량민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인제 주기 위해서 쌀을 평상시에 보관을 했는데, 이게 보관할 때 인제 쌀이 묵은 쌀들이 많으니까 묵은 쌀하고 새 쌀을 이제 교환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주로 의창에 군량민을 주고 묵은 쌀을 내주고 나중에 받을 때 새 쌀을 받는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운영이 됐는데, 문제는 의창 자체가 국가가 운영됐기 때문에 그 밑에 국가 관리들이 인제 공무원들이 인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쌀이 아니다 보니까 빌려주고 나서 안 갚아도 재촉을 안 해. 그래서 추심이 안 돼. 그러니까 인제 이게 적자가 계속 쌓이고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걸 이제 의창을 이제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창을 인제 운영해. 요때 사창이라는 거는 국가 주도의 사창이야. 보통 사창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가 인제 뭐냐면 이제 16 세기 때 그다음에 사림들이 운영한 사창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 주도의 사창이 있어. 그래서 이때 말한 건 국가 주도의 사창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국가 주도의 사창을 실시하는데, 요건 뭐냐면 이걸 개인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거야. 국가가 이제 주도를 해 가지고 의창의 역할을 개인한테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국가 주도 사창이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겨. 이게 이제 이자를 걷는 가운데 고리돼야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니까 부분적으로 실시하다가 인제 금지를 하고요. 양반 살인 중의 사창은 16 세기 이후에 인제 시작됐다. 보편화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국가 주도의 사창은 후에 인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대원군 때 사창제도 있죠. 이 대원군의 사창제도가 그 조선 전기 때 했던 국가 주도의 사창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요. 예. 요거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거와 연결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인제 의창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인제 뭐냐면 중종 때 간청을 이제 바꾸죠. 구율충으로 인제 바꾸고, 그다음에 상평충으로 통합을 해. 상평청은 이제 물가 조절 기관이잖아요. 그 당시에 물가 조절은 뭘로 했죠? 쌀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쌀을 통해서 인제 하기 때문에 이걸 평상시에 물가 조절에도 이용할 수 있고 교육에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한국으로. 그래서 인제 상평청으로 했는데, 이때 통합되면서 상징청이 돼, 상평청이. 그래서 이게 인조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인제 뭐냐면 의창이나 인제 요게 상평창이나 빌려주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가올 때 이자를 걷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물론 원칙적으로 이자라고 하진 않았죠. 이자 못 걷게 됐지만 원고만 받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수수료라든지 뭐 자연 손실비 등등 해 가지고 걷게 돼요. 실제 이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걷은 이제 이자들을 그 중앙 재정에서 이제 편입을 시키는데, 원래 지방에 써야 되는데 중앙에 쓰이게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1분 모회로, 그러니까 회로이라는 건 중앙 재정을 포함시킨다는 거야. 10분의 1 정도만 중앙 재정을 편입시켰는데, 나중에는 3분 모회로 30% 이상을 뭐냐면 중앙 재정을 편입을 시켜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거둔 이제 한국에 대한 이자를 뭐냐면 지방에서 재정을 운영해 갖고 쓰면 괜찮은데, 계속 중앙 재정을 올리게 되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궁핍화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재정을 이제 지방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방 간서나 이런 것들 운영하려면.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 제도를 계속 만들어. 가령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잡세들을 만들어 갖고 더 걷죠. 그래서 한국이 인제 중앙에 부세가 되면서 인제 뭐냐면 그 부족한 부분을 지방에서 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잡세들을 만들어서 걷었기 때문에 이 한국제가 나중에 폐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통 삼정에 물려날 때 한국제도 관련된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도 정책에 들어가면 그게 더 심해져서 항공량을 총액을 정해 놓고는 무조건 그걸 일당을 항공을 메꾸라고 하죠. 그래야지 중앙 재정이 강화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삼정의 문란이 이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밀란이 각지에서 일어나니까 한국제도를 폐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철종 때 인제 파항기급법을 통해서 한국을 어디에 거는 토지에 뭐냐면 그 부가액을 걷는 조치였는데, 이 파항기결이 잠시만 있다가 국부와서 다시 예전에 한국제도 다시 부활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대원군이 이 한국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주도의 사창을 실시했다. 앞에서 인제 조선 중기 때 국가주도의 사창 있죠. 요걸 이제 벤치마킹 해 갖고 걷어서 했다. 요 부분은 국가주도의 사창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근현대사 강의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인제 갑오개혁 때 가서 그 당시 사안조례를 발표해서 한국에 있는 부세적 기능, 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 세금을 쓰는 그 부세적 기능을 제거하고, 인제 뭐냐면 결세 속에 포함시킨 토지세에 포함시킨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진울 기능의 사업비 형태로 존재했다.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 때 이제 이게 나눠주는 거 있죠?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인제 의창, 사창 관련된 내용들 인제 좀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인제 한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한국이 인제 아니라 뭐랄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제도라고 해 갖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은 분급 뒤에 이자 없이 원공만 받아들이는 게 한국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또 진제라는 게 있어요, 진제. 이것도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인제 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무상으로 분급하는 거야. 이거는 뭐 일시적으로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해 갖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인제 못 먹고 못 살면 쌀을 가져가서 나눠 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 이건 공짜로 나눠 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나중에 원공만 받아들인 건데,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자연 소모이라든지 뭐 수수료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이자를 받은 거죠. 예.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사회 구제제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인제 보겠습니다. 예. 포샘 268 페이지 볼게요. 자, 한국의 역사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제는 고구려 고국청왕이 제정되고 실시한 진대법에서 비롯했지만, 이것을 한국 한자라고 부르기 시작한 고려 성종 때부터다. 성종은 태조 때 이제 설치된 흑창을 확장하여 정비했고, 의창으로 개칭했고, 여기에서 궁극에 대여 한수뿐만 아니라 진제도 담당했다. 그러니까 진제가 이제 넓은 범위에 이 진제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굶주린 사람들에게 곡식을 무상으로 분급한 거야. 돌려받지 않고. 자, 고려시대 한국은 조선 초기와 마찬가지로 군작을 비롯한 국가 비축 미국을 원국으로 하여 수도와 그다음 각 주 현에 위치한 설치된 의창에서 지방 장관의 책임 아래 운영된 걸 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설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그 뭐냐면 보통 조선 같은 경우에 군자국을 바탕으로 했잖아요, 의창민은. 근데 조선시대 때는 군자국도 보는 관점도 있고 연호민을 보는 관점도 있어요. 각 호마다 평상시에 그 뭐냐면 걷어들인 걸 바탕으로 의창민을 사용했다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무신론을 전후로 의창의 기능이 상실되기 시작하여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가난한 농민들이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그 군주를 면하기 위해서 사채에 이제 의존했다. 자, 체주들은 사채 이자를 받는데 그치지 않았고 채무자의 토지를 경영하거나 그 가족의 노동력을 수탈하면서 이를 노비까지 삼았다. 자, 조선은 건국 후에 농민들의 몰락을 저지하고 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의창을 다시 설치하고 그 운영에 큰 관심을 쏟았다. 자, 국초에는 충분한 양의 의차 공급을 확보할 수 없어 기능이 발휘하지 못했으나 세종 5년 때 이 군자국을 인제 의창에 첨가하면서 그 규모가 107만 서 되었고, 이때부터 의창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자, 이 시기 때 의창국을 분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분급한 이자 없이 원공만 받는 한국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무상으로 분급하는 진제였다. 자, 한국은 홍련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양식이나 종자가 부족한 농민들에게 분급했으며, 가을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고려했기 때문에 그 분급의 주 대상은 어느 정도 경제 능력을 갖춘 중소토지 소유 농민이었다. 이에 반해서 진제는 심한 홍련이 들었을 때 굶주린 백성들 돕기에 적은 양의 미국을 일시적으로 분급하는 것이었고, 주로 이제 주 대상은 무전 농민이나 유익 이민들이었다.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나 떠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고 뭐냐면 제공했고요. 한국과 진지의 비율은 시기와 지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으로 분급된 양은 훨씬 많았다. 한국 가운데 식량보다 종자로 지급한 양이 많았다. 급식한 홍련에서는 수만 명의 기민, 굶주린 사람들이 한국 진지로 연명했으며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국가에 분급되는 종자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은 적도 있었다. 자, 춘군기 때 분급된 한국은 가을에 이자 없이 원곡만 수납하는 걸 원칙이었지만 실제로 이게 뭐냐면 지켜지지 않았죠.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농민의 경우에 평시에도 한국을 갚는 것이 쉽지 않았으며 풍년이 되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양의 미납 한국이 이제 나타났고 정부에 잇따라 홍련도 미납 한국이 누적되면서 농민들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이걸 탕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미납 한국이 늘어나면서 탄광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이 다시 대화할 수 있는 의창국이 계속 줄어들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세조 7년에 의창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진흙이 사창제를 이제 실시했죠. 요때 사창은 양반들이 만든 사창이 아니에요. 이거 국가가 만든 사창제야. 그래서 일종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거다, 외주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외에도 그 당시에 이제 의창비가 상당히 많이 소실이 됐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의 이제 공량민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을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 올 때는 그걸 굳이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죠. 추심이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보면 자, 여기는 많은 양의 이제 미국 항구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잘 갚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의도대로 빌려 안 갚아버려. 그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이제 의창제 문제점 해결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사창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미납 항국의 의창 원국이 줄어들고 간에서 진흙기구 운영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하의 이자를 이제 수취하고 했는데 이때 이제 제지 사족들이 사장이 되어서 운영을 주관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사장에 대해서 이제 주관하다 보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자기 땅을 이제 그 여기 보면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또 거기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곡식도 이제 개인 토지를 가지고 이제 곡식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잘 거둘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해가지고 뭐냐면 사창이 이제 행해졌는데 문제는 이건 제가 말을 잘못했네.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부분은 요거는 16세기 때 양반 중심의 사장을 얘기하고 이걸 같이 적어놨어. 요건 별도예요.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시고 ER 이상의 이제 이자를 수취하고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창인데 이 사창에는 개인의 이제 뭐냐면 개인이 이제 이렇게 투자한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개인이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쌀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창으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어떻게든 이거 받아내려고 했죠.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이자를 받다 보니까 2할 이상 받다 보니까 이게 점점 높아져. 고리대금화 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니까 잠깐 세조 시대 때 뭐 문종 때 잠깐 문종 세조 뭐 등등등 해갖고 이제 실시했다가 폐지가 돼요.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된 게 아니에요. 예. 요거 구별해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지사족들이 사장에 대해서 운영할 때 하는 양방 중심의 사창이고요. 요 부분은 국가 주도의 사창이에요. 예. 이거 제가 나중에 수정할게요. 예. 양반 주도 아니라 국가 주도의 사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예,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창제는 두 가지 의창에 달렸다. 일단은 이제 여기 보면 이자의 수취했다는 점과 제지사족들이 사장이 되어 그 운영이 주관됐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뭐냐면 약간 살인 중심의 이제 사창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창제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됐다가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좀 뭐냐면 이거는 좀 이제 사족 중심.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사림들이 16세기 때 사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건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 그래서
요게 사창제가 여기는 국가 주도의 사창이고 요 뒷부분은 인제 뭐냐면 뭐냐면 사족 중심의 사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국가 중심의 사창 안에 이제 사족 중심의 사창을 같이 설명을 해 놨네.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사창제도는 아까 고리대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해서 얘기하면 같이 설명했기 때문에 좀 문제인데 아마 이게 그 지금 아까쯤에 설명한 부분이 요거는 이제 심부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해 가지고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니고 다른 책들 보면 아이고 국가 중심의 사창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서 말한 제지사족들 중심의 16 세기 때 마련한 그 양반 사림들 중심의 사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국가 중심의 사창은 인제 뭐냐면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사창 자체가 개인의 어떤 그 뭐냐 식량까지도 개인의 미국까지도 인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받으려고 추진이 잘 되겠죠. 그렇지만 고리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에는 폐지됐고요. 예. 이것도 인제 시범적 운영하다가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제 16 세기 때 양반들 중심의 사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지속돼서 양반들 특히 사림들이 황촌 지배를 이용하는데 이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요쪽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 아 요 부분 설명이 약간 인제 요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국가사창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인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 이제 한국은 16 세기 중엽에 이르러 그 이자가 10분의 1의 호조의 해독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편입된 거죠. 이게 1분 모의록을 이제 했고 10%를 하고 한국의 이자 수익은 국가 수익의 일부가 되었다. 자 이때는 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인제 의창에서 규율청을 옮겨뒀다가 상평청을 옮길 때요. 상징차가 부였던 때죠. 요게 이 시기 때고요. 자 그리고 그것은 외난과 호난을 치르면서 국가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17, 18 세기 때 크게 확산되었다. 그에 이제 18 세기 말엽에는 1,000만 석에 달하는 항국은 여러 관청에서 간양각색으로 운영되면서 중앙과 지방의 경비에 적지 않게 보조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한국은 점차 부세적 성격을 띠게 됐는데 중앙으로 올라가는 항국이 많다 보니까 지방에서 쓰여지는 항국 수는 상당히 적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또 잡세로 이걸 메꾸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삼정의 문란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인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있고 지금 시민화국사도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이거 적어 놓긴 했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적어 놨지 이거? 아 이거는 아까쯤에 읽었던 거네요. 예. 제가 여기 적어 놨기 때문에 뭘로 적어 놨는지 정확히 안 적어 놨어.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국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조선 전기 때 수호업과 상업을 이제 좀 볼게요. 예. 요 부분은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고려 시대는 좀 나오는데 조선 전기 때 수호업과 상업은 좀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인제 있지만 일단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오면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오겠죠. 예. 자 조선 시대 때 수공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간영 수공업이었다. 자 원칙적 공장은 모두 공장 아니라는 것에 등록된 간장이었다. 이거는 고려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 때는 이 공장에 있는 안에 모든 이제 공인들이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삼번제도 운영되죠. 삼번제도 이렇게 간영수공업에 오고 얘네들은 인제 민영수공업 일을 하다가 공장세를 납부하고 민영수에 일을 하다가 얘네들이 인제 의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렇게 두 번째 인제 부류가 들어가서 또 간영 공장에 그냥 국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 나와서 또 공장살 떼고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제 운영이 됐던 게 3 번제야. 그래서 이렇게 공장 하나에 등록된 그 공장들은 공인들은 간장이면서도 뭐냐면 사용도 같이 하는 사장이긴 했어요. 자기가 여기에 순번이 들어갈 때는 간장이 되는 거고 순번이 없으면 사장이 되는 거예요. 민간수공업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관할에서 있는 중에 고려와 마찬가지로 상시 근무제가 있어요. 예. 그 노비나 그다음 시
그 공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뭐냐면 월급을 받고 여기에 일종의 관리자로서 이제 상시 쪽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동원된 애들은 이제 여기 밑에 들어가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이제 그런 시스템이 조선 시대까지 그대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원칙적 공장은 모두 공장 안에 머물던 간장이었는데, 이들은 전문적인 수공업자들로서 각급 간청에 소속되었다.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각급 간청에서 공장의 정원이 정해져 있었고, 공장들은 소속 간청의 필요에 따라 각종 제품과 제작을 공급해 줬다. 이때 중앙의 공주와 기타 관할에 소속된 사람들 경공장, 그다음에 각도와 군현의 관할에 속한 사람 외공장이었는데, 경공장 수는 22,800명, 외공장은 3,500명이었다. 대개 간장은 대개 공급이었고 양민이 있긴 하나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요거는 좀 약간 설명이 좀 미흡한데 고려 시대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동원된 사람들은 다 그게 양민이죠. 예. 그래서 요 수 자체가 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뭐냐면 국가에서 직접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직역의 일종으로 공인들이 공장에 이렇게 그 공안에 이제 기록돼 있으면 거기에 따라 3번제도 운영해 갖고 이제 윤번제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인제 요 관리자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여기에 보면 공노비드나 유해 잡직이나 공노비드나 또는 일부 양인 중 공인 중에서 뛰어난 양인들 있죠. 얘네들이 관리자급으로 해 갖고 밑에 동원된 애들을 뭐냐면 지휘 감독하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위에 그 문무관을 관리하는 이제 문관층이 있죠. 문관에 서리들이 있고 이런 것들 인제 있죠. 그래서 고려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는 총관리자인 문관 관련된 간직들과 서리도 있고, 그다음에 공노비와 양인으로 구성된 그 뭐냐면 실물적 관리자급이 있고, 그다음에 동원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노비의 경우에도 독립된 가격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단순한 노예 수공업자가 아니었다. 또 간장들은 자신의 책임자에 초과한 성상품에 대해서 소정의 공장세를 납부하면 판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간역에 동원된 기간 외에 사적인 경영에 의해서 생산 여유가 있을 때 점차 사형 수공업이 발달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네들 동원되지 않은 얘들이 그 뭐냐 사형 수공업, 민간 수공업에 일을 하는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간장하고 사장이 항상 뭐냐면 같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간장이면서도 사장인 거. 왜냐면 앞에서 막 직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또 여기 들어가면 간장이 되는 거니까 여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16세기에 들어가면서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되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이게 직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걷거든요. 근데 이제 직역은 이제 군역을 이제 교환되잖아요. 군역이 납포군으로 바뀌니까 직역 또한 당연히 동원된 사람들도 당연히 납포장이 되겠죠. 폼을 납부하고 대신 빠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공장항에 등록된 간장 외에도 사형수 사장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 간장하고 사장을 구분하는데 실제 공장 안에 있는 안에는 간장, 사장 다 있다. 다만 이게 동원됐을 때는 간장이 되는 거고 동원되지 않을 때는 사장이 되는 거야. 예. 요건 좀 약간 오류예요, 이거는. 자, 이들은 주문을 받아 생산했으면 양반들의 사치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지만 주로 농기구 등을 만들어 농민들에게 공급했다. 이 밖에 이제 당시 수공업 생산에서 그 큰 비중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사원의 제지, 제면, 양주가 있었다. 그래서 사원 수공업도 조선시대 때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원수공업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시대에 이어서 또 고려시대 때 사원수공업이 발달됐잖아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당시 사원수공업도 해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냐면 목판을 이용해 갖고 뭐 인쇄술도 되게 많이 했어요. 불경 같은 걸 많이 찍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로 그 당시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이제 개인 문집 같은 거 만들 때는 주로 사원에 있는 그 인쇄업자들 가 갖고 그 부탁해 갖고 만들었어. 그래서 인쇄업이 되게 발달됐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전문적인 수공업과 대비해서 농가에서 자급자족 형태로 나타난 간의 수공업이 있어요. 그 앞에서 인제 뭐냐 민간 수공업이나 그다음에 간형 수공업은 전문적인 공인들이 만든 거고, 요거는 필요에 따라 만든 거야. 집안에서 이제 주로 여자들이 주로 이제 견직물, 마직물, 뭐 저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제 하는 거죠. 옷감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조선 초기 때 목련이 재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면직이 대중을 이뤘고, 당시 면직무는 일반 의료뿐만 아니라
군수나 대무역품으로도 중을 풍문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신에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이제 면포로 대납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체 수요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역해 갖고 일본에 이제 할 때 일본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면직물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산 면직물이 많이 갔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 면직물은 그 뭐냐면 옷을 만드는 거 외에도 갑옷이 나는 것 같아요. 면포 갑옷도 있어요. 그 돛대 그 만들 때 이제 그 있는 거 있죠. 돛대 큰 돛대 만들 때 거기 인제 쓰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관련돼서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예. 388 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간영수공업체제 형성과 발달을 보겠습니다. 자, 세왕조 개창 이후에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특수구역 소중심의 수공업체제를 극복하고 경공장과 외공장을 기반한 간영수공업체제를 확립했다. 자, 조선 전기 때 수공업은 강장했던 간선은 공주를 비롯해서 상위원, 군기시, 교소관 등등 여러 간청들이 있었고, 각 간성에는 공장을 두고 순번을 나눠서 임명시키고 필요에 따라 수공업 자체 생산했다. 자, 이거 앞에 3번제도 운영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입역하지 않는 장인에 대해서는 장세를 거뒀다. 그래서 그 입역한 사람들은 인제 뭐냐 직역 대신에 한 거고, 그 입역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세를 거뒀다는 거죠. 이거 공장세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 공장세는 그 뭐냐면 입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는 세금을 얘기하고, 한국 통론에서 인제 얘기한 것처럼 그 물건을 만들고 나서 필요한 물건들을 인제 갖다 팔 때 그 남아도는 그 물건을 갖다 팔 때 또 공장세를 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했다. 그래서 일종의 직역의 일종으로 동원된 거고요. 그리고 그 직역의 일종에 동원된 그 공장인들 외에도 또 뭐냐면 그 권 관리자급, 실무자급 그 뭐냐면 공장들도 있었죠. 요거 인제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전기 중앙간서에서 소속된 건공장 수는 2,841명을 짓게 됐으며, 이들은 129명이 이르는 분업화된 역을 졌다. 가장 무기에 제조한 군기시에 소속된 장인들은 6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칠장, 마조장, 분현장, 율칠장 등등등 여러 16개 직역군으로 분류되었고, 간서에서는 수공업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지방 군현의 곡물 설정에 수치했으며, 소속 장인들을 통해서 해당 부품을 제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한편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공장을 둬서 똑같은 운영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방 간청 외공장을 두는 제도는 고려에 없었던 것으로 그 조선 전기 간청소의 발달상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요거는 좀 틀리죠. 예. 요 사실관계가 틀려요. 고려 시대에도 외공장이 있었어요. 예. 있는데 왜 이렇게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외공장이 있었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고려 시대 때 지방에 있는 외공장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에 물품을 뭐냐면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공장과, 그다음에 자체 수요를 통해서 만든 공장인데, 중앙에 물건을 만든 공장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 운영을 강해서 자체 수요를 만든 뭐냐면 공장들은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됐죠. 요거 인제 예전에 특징이라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책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차 보면 약간 이제 틀린 내용도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전공자가 다 모든 걸 알고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전공이 아직 아닌 부분도 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가려다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조선 전기 때 인제 뭐냐면 간영수공업 체제에서 직조, 금속 가공업, 도기업, 기아유업 등 여러 것이 발달했는데, 그러나 수공업에 필요한 원료 제작 조달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앙 정부는 이 수공업의 원재료를 각 군에 곡물로 조달했으며, 특히 이제 철이나 금속육 같은 것들을 인제 뭐냐면 조달하는 데 상당했는데, 자,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조달하는 방법은 뭐냐면 각 간청에 인제 위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령들이 도민들 이용해 갖고 그 당시 인제 철강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제로 동원해 갖고 캐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조선 전기 때의 대표적인 인제 강상 개발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이 막 도망을 가. 피역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점차
인제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뀌는데 요건 그 조선 후기 때 내용이니까 그때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국가에서 필요한 철물을 각도의 농민들의 종물 거두거나 상당히 반발이 많았어요. 철산지 야간 또는 촌을 둬서 직접 채굴하겠는데 점찰 염철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특정한 호를 지어 갖고 특정한 간을 둬서 이게 뒀던 걸 철장제라고 하는 거죠. 염철법은 농민의 경작 명령에 따라 공초를 분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철산지에 사시는 농민들의 부담이 컸고, 한편 병영과 진해 무기 제조용 철물을 마치기 위해 마련된 철장제는 철자간 철장간을 벗도 파견해 신용군을 관리했다. 신용군은 이제 철을 만드는 노동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407년 무렵부터 법과 철장제를 폐지하고 농한기 때 20일에서 30일까지 철장을 동원해서 공철 제거한 철자 도회제를 이제 실시했다는데,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뭐예요? 예. 염철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염철법 확대 개편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 갖고 그 염철법을 뭐냐면 확대 개편된 게 철자 도해제인데, 이것도 이제 앞에서 말하는 거를 관리들이 이제 와 가지고 농민들 동원하는 거야. 예, 이게 되게 저항이 심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조선 전기 때만 그런 거고, 하도 인제 부역 저항이 심하니까 나중에는 바뀌게 되죠. 요 부분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 얘기를 좀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 철자 동해제가 철폐 농해 거도가 결국 성종 때 폐지됐고요. 대신에 인제 철강을 보유한 읍에만 공초를 바치던 갑읍 청약제도 이제 시행되었다. 아, 근데 이 갑읍 청약제도 마찬가지로 그 읍에서 공초를 바치려면 어떻게 바치겠어요? 지방 수령들이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 어,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인제 실시했던 제도고, 요거는 특별하게 인제 그 당시 철강산이 많은 지역에서만 실시한 제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요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각사의 이제 한편 각사의 지방 관할에 소속된 공장들은 역시 전문적 기술을 지닌 자는 소수에 불과했고요. 그 각 분야 무상으로 착출하는 자들이 다수였다. 직역으로 인제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앞에서 인제 요 관리자급 되는 이제 공인들은 나름대로 최하직이 돼 갖고 인제 그때그때마다 월급을 받으면서 했던 거고, 출신은 노비들도 많고 양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인제 16 세기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인제 한계가 있는데, 여긴 안 나왔지만 이게 이제 간영수검이 16 세기 이후에 한계를 맞이하게 돼요. 특히 군역제가 이제 변동되면서 인제 그와 연결된 직역제도 변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포를 납부하는 납포장으로 바뀌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뭐 장인세만 내면 인제 하다가 나중에 장인세 내는 것도 이제 폐지해서 완전히 인제 분리됐죠. 민영수공하고 간영수공이. 요 부분은 조선 후기 때 가서 인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요. 예.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거는 좀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그러면 상업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조선시대 상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본주의에 따라서 농본 억상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조선은 이제 성리학 국가고, 그다음에 또 농업은 생산적인 데 반해서 상인들은 생산적이지 못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상인들을 억압했어. 또 상업을 너무 번성을 하면 농민들이 그쪽에 가서 농사 짓고 그 뭐냐면 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억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걸 제외하고는 저도 이제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점같이 필수적인 이제 틀 제하고는 좀 그 억압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거는 고려 시대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고려 시는 농본도 했지만 그 억상하지 않고 상업도 진흥시켰잖아요. 요거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려 같은 경우에 정부가 직접 화폐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인제 뭐냐면 어 그 구명상점, 간영상점을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이득을 챙기려고 했어요. 예. 그건 아마 인제 왕건이 그 상인 출신이잖아. 예, 요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좀 천재교과서에서 한번 읽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천재교과서 119 페이지 펴 보세요. 119 페이지 보면 사업활동 관련된 내용 있거든요. 좀 보겠습니다.
자, 농업을 중시한 조선은 상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한성에 시전을 설치하고 허가받은 상인들이 세금을 받고 상업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 때 개성에 시전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한성에도 시전이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운정가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서울 한성에 있으면 청계천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운정가가 있죠. 큰 대로변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 운정가 쪽에 뭐냐면 그 상인들이 몰려 사는 곳이 있어요. 여기 부근에. 음. 오늘날 말하면 종로죠, 종로. 종로일가에 인제 뭐냐 행시를 만들고 그 건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상인들을 입주시킨 다음에 시장세를 걷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왜냐면 이제 한성이란 자체가 소비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물품들이 외부로부터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가지고 오는 역할을 이제 시장 상인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고 자, 시전상인데 왕실이나 간증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얻었다. 요것도 좀 주의할 게 보면 이게 조선전기니까 조선전기 때부터 독점 판매권을 얻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고 이거 금난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금난정권 뒤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때부터 뭐냐면 얻은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상들이 형성되면서 사상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획득했던 거고 조선 전기 때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시장상인들이 자연 독점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독점 판매권을 가질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조선 후기 때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기전이라는 개념도 그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거야. 양난 후에.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유기전이나 뭐 이렇게 독점 판매권 이건 조선 초기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 후기 때부터 등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도성인과 증거되고 공문을 한성에 사서 바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시장은 더욱 발전되었다. 이렇게 있고 자, 지방에는 행상, 보부상이 있었죠. 이 보부상은 그 조선 때는 간상이었어요. 정부가 이 보부상 조직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간상을 해서 이제 여가 특정한 물품을 독점권을 줬죠. 예. 그래서 이제 지방의 행상, 보부상은 정부의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 상업 활동을 했다. 이들은 대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했는데 점차 행상당을 조직하고 교통의 요지 중심으로 성장해 갔다. 자, 그다음 농업 생산이 발달하면서 국가의 통제에 불구하고 상업 활동이 더 인제 했고요. 15 세기 후반 때 장시가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연작상경하고 연결되는데 연작상경이 일반화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고 잉여 생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시가 인제 뭐냐면 등장했다. 15 세기 때 후반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가 이게 일반화되기 시작하죠 점점. 예. 그래서 16 세기 중엽 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부 장씨는 정기시장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조선은 조선 초대 저하나 이 종이 지폐죠. 이게 이제 예전에 교초에 영향을 받아 갖고 한 종이 지폐와 조선 통보는 화폐를 만들어 유통했으나 아직까지는 이제 자연 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널리 화폐를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인제 이때 인제 나중에 화폐가 이제 널리 일반화된 화폐가 상평 통보잖아요. 네 숙종 때 만들었던. 어 그때 가서 일반화된 거고 아직까지는 뭐는 자연 경제 형태에서는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시 등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여전히 쌀이나 면포 같은 것도 화폐처럼 사용했는데 면포 중에 질이 좋은 면포보다는 추포라 해서 어 면포 중에 좀 질이 떨어진 면포가 있어. 보통 속옷이나 뭐 이런 걸 만들 때 그래서 이런 면포를 추포 사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한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 내용들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조선시대 때 시전상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때 태종 때 그때 이제 시전상인들이 만들었거든요. 이 조선의 그 시전상가들이 그 관련된 내용이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기억이 잠깐 지금 떠오르는데 그때 한번 나왔어. 그것도 독립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에 잠깐 언급됐었어요, 그분이. 예. 자, 그래서 인제 여기 내용을 보는데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상업도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장악됐으며 따라서 간청이나 양반의 수요에 충당하는 어용증 성격이 강했다. 시전은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종로를 이제 중심으로 점포를 지어서 간설 상점가를 만들고 상인들에게 대여하여 점포세와 상세, 시장세를 거뒀다. 이 시전은 후에 인제 육주 비중이 중심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인제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는
경시선을 이제 둬서 이거 외워두셔야죠. 경시선하는 관청은 그 당시 이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시전을 관리 감독하고 물가 조절을 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시전을 감독하고 하는 한편 그다음 도량형을 검사 및 물가 조절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동양인 검사와 관련된 데서 좀 약간 보면 동양인을 그때 마치 인제 뭐 잘하는지 추라는 거 이것도 막 속여 가지고 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난전이라고 했어. 그래서 조선 전기 때 난전은 사상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야. 난전은 동양인이나 이런 거 눈꽃 같은 거 속이는 거 시장을 물려나게 만드는 행위를 난전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난전의 의미가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 때랑 좀 의미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지방과 인제 서울 근교에는 사상에 의한 장시가 발달했다. 15 세기 후반부터 대도에게 시작한 장시는 당시 이제 배경이 나오죠. 자, 농업 생산 발달과 지주의학 등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흐르면서 발달되었다. 정부는 농민들이 토지에 이탈하여 장시에 몰리는 걸 막고 어용상인들이 상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수시로 장시 금지를 내렸지만 그 추세는 막을 수 없었다는 거. 장시는 점차 이제 5일자로 정착되는데 여기에서 보부상이 위해 각종 물품이 유통되었다. 자, 이들 보부상들은 전국적인 건강한 조직을 이루고 있어. 보부상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자체가 이제 신분적으로 좀 낮고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 상부상조한 조직들이 되게 발달됐어. 그래서 보상 조직이 있고 부상 조직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도 이런 그 보부상들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정부에서 이들을 자주 뭐냐면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반대급부로서 특정한 물건에 대한 독점권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구한말 때까지 계속 가죠. 그래서 구한말 때 가면 이제 보분상들이 뭐 와 가지고 그 지역의 이제 시장세도 막 징수하고 여러 가지 못된 일도 많으니까 그 보분상 뭐 얘들 물려나 폐지하라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게 동학농민운동 때나 그다음에 뭐 동의협회 때도 막 그렇게 이제 보부상 폐지를 막 주장했던 것도 그런 것들인데 이건 제가 이제 어디에서 했냐면 한국 그 구한말 그 강의 때 했어요. 한국 근현대사 그 강의 보시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는 이제 유기전과 함께 길드적 조합이었다. 그다음에 수도를 통해서 성상들이 인제 상업 활동이 있는데 보통 이 선상들은 인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선상에 나가잖아요. 대표적인 상인 집단이 인제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때 경강상인 집단들이 그 성상들이 그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선상들이 상업 활동을 있었지만 그게 활발하지 못했다. 이건 조선 전기 때 얘기고요. 조선 후기 때는 활발해졌죠. 자, 그다음에 인제 교육의 매개가 됐던 것이 주로 미와 포였다. 정부에서는 몇 차례 화폐를 만들어 강제 유통시키려 했지만 당시 자연 경제에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 원년에 저하, 세종 때는 조선통보, 세종 때는 전패인데 이 전패가 약간 이제 하살촉처럼 생겼어요. 그래 갖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 뭐냐면 화폐로 이용했다가 전쟁 시에 이걸 뭐냐면 하살촉에 딱 해 가지고 끼워 가지고 하살촉 대용을 썼어. 그 하여튼 인데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면에서 이의가 있을 뿐 널리 유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시민화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386 페이지. 자, 여기 387 페이지인가요? 잠깐만. 386 페이지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조선 왕조의 건국 세력 중에 원대 성리학 영향을 받은 신진 사료가 다수 포함되는데 이들은 유교적 민본 이념에 따라 농업을 장려하고 상업을 통제하는 문볼 억압 억말 정치의 이념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을 이제 뭐냐면 심쓴다는 거죠. 본이 향은 농업이고 그래서 억말이라는 건 상업이죠. 상업을 억압한다. 자, 이건 앞에서 말했던 고려 때 어 농사를 진흥시키고 상업을 진흥시킨 정책하고는 좀 다르죠. 상업을 억압하는 정책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고 말업이 이제 상업을 말 그대로 억제한 것만 아니었다. 왜냐면 이게 필요악이에요. 네. 이거를 무조건 억제만 하면 이게 유통이 안 되고 특히 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 도시를 운영하는
못하잖아. 물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앙정부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물자를 조달해서 도성에 시전을 설치했으며 지방에 활동하는 행상들, 보부상들에게 통행증 일종인 노인을 이제 발급해서 세를 걷어 상업 활동을 통제했다. 자, 시전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간형 상업 기구였고 정근대 왕조 국가에서는 도성 내 상업 시전을 두고 왕조의 살림과 주변국의 외교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조달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선뿐만 아니라 고려도 그렇고 어, 경주도 그렇고 통일신라 때도 그렇고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려 역시 이제 개경에 시전을 두고 이들의 상업 활동을 허용했으며 조선 왕조가 개창된 후에 그 뭐냐면 어 이러한 정통이 계승됐고 1394년 태조 때부터 한양 청도를 다녔지만 시전이 성립된 거는 개경의 한양 대통령한 태종 때였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요게. 물론 이게 시민한국사에 바탕을 낸 건 아니겠죠. 이건 작년에 시민한국사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제 국편이라고 해서 신편한국사 있죠. 거기에 있는 내용이야. 예. 거기.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집어넣은지 일부러 인고생을 위해서 집어넣은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구절이 여기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는 거 예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태조 때가 아니라 태종 때다. 태종 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태종 말들 2 월부터 이제 1414년 말까지 종로를 중심으로 해전교에서 창덕궁 동구까지 2027 칸에 달했다. 이게 정부가 만든 이제 행랑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점포를 만들어 놓고 정부가 거기 입주시킨 다음에 시장상인들에게 시장세 같은 상업세 같은 걸 걷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시장상인들은 정부부터 특정 물품을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 인정받는 대신에 요것도 잘못된 거죠. 마치 요렇게 보면 조선 초기 때부터 마치 이게 금난 정권이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이건 아니고 조선 초기 때는 자연경제, 자연 독점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조선 후기 때 관련된 내용이야.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상업세를 이제 정기적으로 납부했으며 궁고의 수리와 도배를 비롯해서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무역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 하고 왕실에 의뢰했던 노동력 그때그때 세분한 엽을 줬다. 특히 이제 고려 조선 후기 때가 그 내용이었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재정이 궁핍해지니까 그걸 이제 상인들에게 인제 담 하게 하고 상인들이 그걸 업무를 수행하면 그 대신에 인제 뭐냐면 금난 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거는 인제 제 생각에는 요 부분은 그 조선 전기 때보다는 조선 후기 때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는요. 네. 조선 후기 때. 그 금난 정권의 어떤 성립 배경에 대해서 조선 후기 때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요거는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 때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랬고 정부는 평시선을 둬서 그 당시 인제 시전을 인제 뭐냐면 상업 활 시전 그러니까 시전의 상업 활동을 관리 감독을 했다는 거. 예. 잠깐만요. 물 좀 먹고. 이게 원래 경시서라고 돼 있거든요. 이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이게 경시서가 원래 고려나 조선시대 때이고 찾아보니까 평시서는 경시서가 이름이 바뀐 거야. 이게 이제 세조 때 바뀌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똑같은 기간이고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자, 하여튼 정부는 이제 경시서를 두어서 시전의 상업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한편 형조나 한성부, 사원보를 통해 난전의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근데 요때 난전의 의미는 아까 도량형을 왜냐면 숨기거나 이렇게 속이거나 이런 행위를 단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그러나 정부의 상업 통제 정책은 농업 생산이 향상되고 대외 무역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15 세기 말부터 도성 내 인구 유입이 증가되고 대명의 조경 무역은 물론 일본 여진과의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부상 대구들의 활동이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중국과 일본의 상품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고 왕실이나 중앙의 고위 관료와 결탁하여 방납을 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에서는 15 세기 말 때 전라도 중심으로 장시가 형성되어 국정화폐는 저하 대신에 시중에 구하기 쉬운 면포를 통용하면서 유통 경제가 활성화됐다. 자, 이에 이제 건국 초 무본 억말 상업 통치 정책에 고수했던 중앙 정부는 기존의 억말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장시 출연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거는 각자 읽어 보세요. 그 당시 15 세기 말 때 이제 출연돼 가지고 16 세기 때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 출연할 때 당시 장 씨는 홍련을 극복하기 민간의 자구치에 기능을 했다. 여기가 약간 북한의 장마당하고 좀 비슷하죠, 장마당. 예. 그래서 정부 역시 이제 장 씨가 민간의 진위 기능을 담당을 인정하고 점진적 개선을 허용했다. 약간 인제 이 부분은 그 한국사 통론하고 좀 약간 서술이 다르죠. 한국사 통론은 장시 금지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장시가 선행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인제는 정부가 역시 장시가 민간의 진위 기능을 담당하는 걸 인정하고 뭐 점진적 개선을 뭐냐면 허용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시켜서 볼까요? 그 처음에는 금지령을 냈지만 점점 이제 장시가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니까 그걸 인제 인정하고 허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로 합쳐 가지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여기까지 더 읽어 봐야 되겠네요, 한번. 자, 농업을 기반으로 한총민들은 잉여 농산물과 간의 수공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선물 수중의 간행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지주층에 해당하는 인제 그 뭐냐면 해당하는 양반 사족들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정치적 역망을 통해 관계를 통해서 가게 살림에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았고, 특히 지방간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사는 가가 진위 물품을 부탁하는 간행이 있었는데 이걸 친념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인제 이거 관련된 기록도 여기 쭉 있거든요.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선물 내용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인제 있는데 요거 관련된 내용이 요거와 연결돼서 인제 나온 것 같아요. 친년 관련된 내용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친년 관련된 내용 그 개념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의 물품을 부탁하는 간행이 있었는데 그걸 친념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선물 순종의 강행은 또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는데, 어 그래서 인제 이것을 인제 보면 선물인가, 오늘날 말하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선물 승중이라는 간행에 대해서 선물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선물 제도인가? 오늘날 선물 제도 있잖아요. 미리 인제 예약해 갖고 인제 미리 그냥 예약을 해서 주문한 다음에 물건 받으면 곧바로 인제 그 예약한 가격을 가지고 예 주문 인수하는, 물건을 인수하는 그런 거 간행을 의미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잘 모르겠고, 요때 설문하고 이 선물이 이게 뒤에 동일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정확한 설명이 안 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좀 받고 좀 쉬었다가 인제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보겠습니다. 주제와 발달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 볼게요. 예.